안보 이야기 좀 하죠. 가벼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수사단이 만들어지가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 최고 거물이 이규태 예? 또 일광 공용 회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100억대에 그러니까 뭐 공군의 시뮬레이션 장비를 사오는데 그 가격을 2배로 부풀려가 예. 1,100억대에 예. 이 방산 비리를 저질렀다. 이래가 한때 무슨 컨테이너 탱크에 컨테이너에 온갖 서류를 다 숨겨놨니부터 해서 먼 언론이 이걸 갖고 며칠 떠들었는데 오늘 보면 방산 비리는 무죄, 횡령은 유죄. 이거 보통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방산 비리 무죄 됐으니까 끝난 거고 뭐 어느 회사든 뒤지면 횡령은 사업한 사람 잘 걸리든다. 결국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건데. 글쎄 사실은 뭐 일광공영 그 이규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도 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료 수집도 하고 여러 차례 질문도 했고 또 그때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국정감사기관에 제안을 한 적도 있고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문제를 할 때 제가 또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미국에 있는 안치홍 기자가 국제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자료 좀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협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도 이게 무죄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DJ 때부터 네. 예, 그 DJ 때 특히 그 방산 관련해서 잡음이 좀 있었는데 그때 불공 사업인가부터 그때 네, 개입돼가지고 네. 그걸 돕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회사를 네. 차리면서 지금 그 뒤에 뭡니까 정권이 몇 개 정권을 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다가 이번에 사단이 났는데 또 이 그냥 정리가 되어서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은 예. 사실 일광공영의 내부 문건과 방위사업청의 가격 협상 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회장의 특히 하벨산사와 공모해서 EWT에서 공급 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데 이 말은 맞습니다. 요대로 하면 무죄예요. 아 그렇겠죠.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가 우리 군이 가져야 될 소위 말하는 사거리, 애들이 우리 병사들이 훈련해야 될 사거리와 그 다음에 터키산 소위 말하는 이 공군 전자전 이거는 사거리가 달라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면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산화를 하작했다가 또 도입한다 했다 다시 국산화로 돌아선다라는 것 그리고 국산화로 돌아서는 데 대해서 국산화하는 데 대한 연구비가 550억 정도 이 방위청 내에 이 뭐라고 할까 정해졌다는 것 이런 정보들이 사전에 흘러나간 거예요. 이분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이용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의원님 잘 모르니까. 애초에 그러면 터키의 하벨산 거를 안 하고 뭐 말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네. 거기도 공군이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시뮬레이션 네. 장치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국군이 쓰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지금 뭐 사거리라든지 수준에 이 완성된 장치가 있을 거고 그걸 살려면 살 수 있었을 건데 왜 하필 터키라는 것이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높은 나라도 아니고 네. 뭐 항공우주 뭐 실력이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도 아닌데 왜 하필 터키 걸 사면서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 놨다가 고쳐야 우리한테 맞출 수 있다고 더블로 가격을 올리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까요? 미국에는 그거 못 삽니까? 미국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올 수 있죠. 사올 수 있고 제가 볼 땐 특히 이 하벨산사와 이 공무원지는 몰라도 하벨산사 것을 사오는 과정부터가 이게 문제가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규태 회장은 자기가 장사꾼이니까 네. 가격을 높이 불러서 최대한 이렇게 뜯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방사청이나 ROC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군의 필요에 의해서 나왔을 거고 공군이 낸 ROC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ROC를 방사성이 적절하다라고 보고 그럼 이 ROC에 적합한 장비들을 들여올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나라께 있느냐 이렇게 뽑아가지고 대략 가격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그 중에서 입찰 대상자를 적어도 한국군이 바로 고치지 않고 써야 될 정도 수준이 되는 그렇게 개발이 된 장비를 사오겠다 해서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입찰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보통 회사에서도 장비를 살 때 그리 살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는 하는 게 매사 이 모양입니까? 우리나라 방산 비리가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ROC를 충족시키지 못한 물건을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혹은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물건을 사오도록 결정한 것에서부터 방산 비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ROC가 충족되지 않은 무기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에이전트들에 의한 방산 비리가 방산 비리의 80%가 넘습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들은 그렇게 입을 갖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미기고 이렇게 먹고 치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네. 네? 저것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뻥튀겨야 네. 남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규태나 에이전트나 브로커들은 이게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거를 갖다가 직접 쓸 사람이나 또 공군이나 국방부나 방사청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됐느냐 해서 가격을 갖다가 깎고 또 성능이 동일한 가격에 좋은 걸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기능이 마비돼서 브로커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는 조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소장님이 조금 이해가 조금 간극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은 국방부 2006년 방사청이 생긴 후에 ROC는 합참에서 실제로 올립니다. 예, 그러겠죠. 쓸 사람이 올리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ROC를 합참에서 올리면 방사청이 그 ROC에 맞는 것을 사오는 게 방사청의 역할이라 해야 되는데 방사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원칙이 최저 가격 원칙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싼 거 사다 보니까 그렇죠. 비지떡을 사오는 거죠. 비지떡을 사오니까 실제로 이걸 가지고 훈련을 했는 훈련 현장에 있는 대대장이나 뭐 그 사단급의 사람들은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방사청이 국방부와 직계 관계되지만 실제로 예산을 쓰는 건 거의 독립입니다. 국방부 예산이 연간 38조 되면 방사청에게 주는 게 거의 이 전력 전강 사업은 다 쓰기 때문에 한 40%는 다 그리로 가요. 예. 그러니까 그건 거의 노무현 정권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거의 독립적으로 쓰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청이 합참에서는 ROC, 국방부에서 실질적으로 뭐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이 실제 훈련장에서 훈련했을 때에 필요한 그 ROC를 합참에 다시 반영시키는 거는 방사청의 무기 구입과 거의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무기 구입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도둑질을 해먹어도 한 놈이 도둑질을 해먹게 만들면 요놈한테 책임만 물으면 되는데 네. 이걸 갖다가 복잡하게 네,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책임을 갖다가 님이랑 내미랑 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 잘 사면 판사가 뭐 서류를 대조해본 결과 하자가 없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거니까. 보십시오. 최순실한테 뜯어먹는 고영태, 이성환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거기에 이사라는 직함 주고 수도 없이 일 마당 쓸고 뭐 창문 닦고 방 닦고 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훌륭한 생각으로 정말 훌륭한 생각으로 자주 국방화를 하기 위해서 1976년에 ADD 소위 말하는 국방연구소를 만들고 자주 국방화를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은 이 방산 사업을 하는데 나라가 거의 특혜를 주다시피 하고 돈이 아무도 없으니까 대기업한테 이걸 시키다시피 해서 불가피하게 정경유착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정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원칙으로 끌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사실 뭐 거의 세계 20위 안으로 들어온 수준이 되면은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 고리를 전혀 못 바꾸고 끌고 오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한 바 방산비리 없애겠다는 게 제 1성이에요. 제일 나온데 끝에 가가는 아무도 이것에 대한 뿌리는 고사하고 사실은 굵은 아주
이파리 몇 개만 던지고 잘라내고 굵은 가지도 제대로 못 치고 나가고 또 그대로 답습이 되고 또 그대로 답습이 자주 되는 거예요. 국방의 말로가 창조적 도둑놈의 융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더러워서 진짜. 자 의원님 오늘 보니까 무슨 사드를 배치하는 것도 최순실이 하고 관계 있다고 김종대 의원 네. 팩트도 좀 엉터리로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뭐 로키드 마틴 회장이 4월에 오고 10월에 사장 부사장이 와서 국내 네. 인사들을 엄밀히 접촉했는데 뭐랄까 요지를 보면 이 개성공단 문을 닫는데 네. 최순실이 논의했다 하는 뭐 미래재단이나 이런 사람 이야기 가지고 이것도 비서라인을 이렇게 해서 사드도 국정농단의 대상이다. 또 더 나아가지고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어제 이제 추진하겠다고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뭐 그런 부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순실 씨가 사드나 제가 볼 때 무슨 군사 공유 협정을 다룰 만한 그 주변에 고영태 차은택이 할 까다가 되는가도 의문인데 네. 자오가 이제는 사드를 가지고요 최순실을 연결해서 네. 국정농단 세력이 무기를 빨리 갖고 와가 뭐 좀 뜯어먹으려고 했다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왜 지금 최순실이라 그러면 뭐든 엮여 들어가면 국민들이 지탄하는 분위기 속에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최순실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안보정책의 사드라든가 방금 지적한 한일 군사정보 원래 네임은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입니다. 네, 근데 줄여가지고 그냥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정치적인 계산으로 연계시키는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고 전자권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를 시켜서 그 정치적인 국가안보 차원의 정치가 아니라 정당 간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밀당을 위한 하나 주고 하나 바꾸기 식으로 이걸 끄집어 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지금 방금 지적한 사드는 그만두고라도 오늘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을 그 하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라는 것은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것은 우리가 70년대 우리 합참의 정보본부, 일본의 정보부하고 같이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먼저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협정은 영어로 GSOMIA로 부릅니다. GSOMIA인데 이 내용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사 비밀 보호 협정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악사 ACSA가 들어가 있습니다. ACSA는 한일 상호 군수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영무 뭐 제공 협정이라고 일본식으로는 그렇게 번역한데 세 번째로는 인적 교류 활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훈련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사실 군사보호협정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첫째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2012년에도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위안부라든가 한일 간의 감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때도 김태효 뭐 대회 이것 때문에 옷 벗고 사실은 통과를 못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똑똑하고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일본은 평화 헌법하에서 살고 사실은 국군이라는 이름도 안 쓰는 자위대라는 군대를 갖고 있고 헌법 구조 1항과 2항에서 사실은 자기들은 스스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의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안 갖는다라는 걸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사위성이 4대나 있습니다. 4기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군사위성이 지금 없어요 아직.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가 터지면은 가장 먼저 정보를 확보하는 게 사실은
주한미군도 아니고 사실은 태평양 사령부도 아니고 일본의 군사위성이 제일 정확하고 가장 빠른 정보를 확보를 합니다. 그럼 그 정보를 우리는 나중에 줘요. 우리는 바로 주지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네, 미국에게만 줍니다. 우리가 한미 군사 동맹을 하고 이 핵 문제가 우리 가장 큰 당사자 문제인데도 우리한테 안 주고 미국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한미군이라든가 태평양 사령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우리 다시 한미 연합사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살을 또 붙이고 뭐 뺄 거는 빼고 우리는 한참 둘러서 받는 거죠. 둘러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미국도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안 줍니다, 일본도 진짜. 입을 닫아버리는데 지난번에 보면 그 북한이 쏴온 미사일이 네네. 무수단인지 노동인지 우리가 하루 네네네. 이틀 몰라가 하면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무수단이라고 네, 네. 밝혀졌잖아요. 노동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먼저 북한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정보 분석은 빠르기도 하지만 정확도가 거의 가장 정확도가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북한 핵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미국의 근거는 38노스입니다. 38노스 가지고 그게 뭐 거의 성경처럼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가 더 깊이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일본 쪽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떻게라도 우리가 끌어와가 쓸 수 있는 대등하게 미국과 대등하게 삼국이 대등하게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 법적 기반 그러니까 군사 비밀 보호 협정 뭐 이거 하면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저들이 필요할 때 전번에 들어올 때 일본에 무슨 집단적 자위권 그거 예 들어올 수 있다 한데 아니 그건 우리나라가 무슨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어떻게 타국의 군대가 우리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그거야말로 좀 약간 노예근성의 사고방식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상은 그럼 뭐냐 ACSA라는 게 Acquisition for Commodity and Service Agreement 해가지고 Acquisition이라는 거 획득입니다. 그 Service and Commodity라는 거 Commodity라는 것은 예예 전쟁에 필요한 물자. 탄약이라든가 물자, 뭐 지원. 물자 예. 그 다음에 서비스는 지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말로 그걸 영무 지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상호 물자 영무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미일동맹하고 미일동맹 체제에 한미동맹이 그 밑에 들어간다는데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일동맹 미일안보조약이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한반도 유사시에 후방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어딨냐 하면 8개의 기지가 후방 기지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데 그 사실 한반도 유사시에 정원군 여기 있는 29,000명이 아니라 정원군이 어디로 오느냐면 미국 본토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공군 기지도 부족하고 뭐 탄약 물자, 정비, 장비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오키나와 후방기지 와가 기다리면서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때를 기다리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합니다. 병참기지 아닙니까? 바로 일본이 겁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일종의 병찰 기지인데 예, 그런데 이걸 체결을 해놔야 필요할 때에 우리가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의 제일 큰 이유는 아니 일본이 이걸 맺어놔 놓으면 미국에서 온 탄약을 받아가 사실 미국에서 온 탄약이 저는 오키나와에 8개 후방기지를 다 가봤거든요. 걔들이 가지고 있어요. 탄약 저장고에 다 갖고 있는데 비축 탄약이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미일동맹에 근거해서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일본이 그걸 우리한테 갖다 주도록 되는데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그 탄약 들고 와가지고 한반도까지 기어올라 오면 어떡하냐 자위대 아니 전쟁 났는데 바다에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선 딱 끊었고 여기까지만 주고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전쟁하는 턱까지 들어오면은 결국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아니 근데 전쟁이 났는데 일본군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면 그게 문제입니까? 자 그 얘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일본군이 아니라 아프리카군이 와서 도와준다고 아니야 지적을 할 테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탄약을 가져오는 건 이거는 탄약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 한반도 오는 건 저들이 우리 전쟁 행위나 같은 거니까 안 된다. 이걸 이유를 들어 얘기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방금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도 그걸 언급 안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또 나를 친일이라고 괜찮습니다. 아니 수도 없이 자유대 창설 기념일 행사를 갔다고 나를 친일이라고 몰아가 지금도 뭐 인터넷에 아직도 친일녀로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저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국군날 행사하는데 이 중국이 그거 가면은 친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 역사책에도 안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일본에게 소해작전, 바다에 있는 기뢰를 제거하도록 요청했는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천해, 얕은 바다 기뢰 제거에는 1위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전쟁 50년 동안 한 경험 때문에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26척의 소해정을 파견을 해서 그 소해정을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보면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게 인천 앞바다에 배치해놓은 기뢰를 그러니까 인천, 배치도 목포, 부산, 군산, 원산, 남포 나중에 거기까지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뢰정들이 와가지고 이 소해정이 와서 이 기뢰를 다 없앴기 때문에 메카스 장군이 9월 26일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엔 절대 그거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 내면은 속된 말로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덕보었다라는 거를 역사에서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걸 자랑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객관적인 팩트는 얘기해줘야 저는 됩니다. 반일 감정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를 갖다가 안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약한 고리가 1번이라고 보고 반미를 하던 사람들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거의 다 반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일본 방위대학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동안에 이 자료를 일본 교수, 이 일본 소해정에 대해서 파견, 그 당시 한반도에 오는 병사로 참여했다가 다시 일본 방위대학 교수가 된 분이 일본 자위대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는 교수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전부 저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글도 제가 써가지고 일본에 기고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 기고한 적, 그 교수님하고 공저로 기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카드라라는 걸 듣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디에서도 이걸 얘기하는 건 없어요. 의원님 또 그러고요. 네. 일본이 또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부분이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는 초계 기능 아닙니까? 네. 그 일본의 이지삼이 뭐 몇 대 있고요. 네. 네 대인가 6대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이 해상 초계기다. 네네. 그래서 초계라는 부분은 결국은 잠수함. 네. 지금 SLBM 북한의 위협의 핵심이 SLBM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해서 네.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일본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PC 소위 말하는 3 초계기가 100대가 넘습니다. 100기가 넘습니다. 일본 자위대 전체의 전력이 23만 밖에 안 되는데도 물론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니까 초계기가 많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계기는 미국보다도 초계기에 더 신경 쓰고 단순 숫자로 보면 미국 초계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계기가 지금 제가 최근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3대에서 8대로 바뀐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천안함 사태가 터졌을 때에 초계기가 충분하지 않아가 거기에 천안함 인천 백령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서해 5도 쪽에서 초계기가 없기 때문에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날라오는 동안에 벌써 뭐 북쪽은 다 도망가고 어쩌고 저쩌고 사실 우리가 만날 원점 타격이라 하는 원점을 확인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초계기 이 숫자도 많지만 초계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을 체결을 하면 공동훈련을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중요하게 주장을 한 게 내가 한국의 PKO법을 최초로 연구원에 있을 때 내가 초안을 했는데 PKO 훈련, 공동훈련 같은 것도 일본하고 하고 그 다음에 소해 능력도 일본한테 배우자라고 얘기했는데 뭐 결국 그 입을 뒤집어쓰고 고함 지르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저 넓은 동해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을 갖다가 포착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다고 장비가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하는 저는 이건 진짜 대한민국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용일, 일본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지금 뭐 국민 감정이나 그 위안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이 국가 간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까지도 함몰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의원님 뭐 추가로 오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이 정도로 하죠. 예. 네. 자 오늘 네. 마치고요. 또 네. 다음 시간에 의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